합쳐가지고 하한가가 무려 8개가 나왔습니다. 8개. 다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SG증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지주 뭐 등등 해서 어저께 8개 종목에 전부 다 하한가를 지금 두드러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 한간에는 이 SG증권 때문에 이 하한가 들어간 8개 종목에 대해서 SG증권이 다단계로 주가 조작을 했다. 무더기 하한가를 간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도 사태를 인지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상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해당 종목들의 공통점을 분명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많은 논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현재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실상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인 우리 주린이 분들, 현재까지 명확히 나온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들을 보다 쉽게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공통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매도 창구 상위에서 SG증권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었다는 내용이겠죠. 한 종목뿐 아니라 8개 종목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SG증권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조금 이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높은 신용 비율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용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등 높은 신용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증권사들의 신용 불가 조치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는 아무래도 변동성 우려를 확대시키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시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다시 얘기한다면 결국은 미결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고 당연히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유통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개의 종목 중 7개 종목이 유통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개수들 중에서 절반 이하만 시장에 유통 주식으로 풀려 있고 나머지는 자사주 등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통 비율이 적다, 즉 품절주라고도 많이들 언급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작전주의 조건으로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내용들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은 종목,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는 종목, 그러니까 쉽게 적은 돈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의 공통점들을 뜻하는 요소인데, 뭐 여튼간에 8개 중 7개 종목이 50%의 유통 비율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단일 계좌,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많은 계좌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계좌, 하나의 계좌에서만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계좌, 적은 계좌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 주의 종목으로서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들이 그럼 어떠한 매도세에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하고 3일 및 4일간 하락하면서 여태까지 2년, 3년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거냐 라고 살펴보면, 사실상 현재는 CFD에 대한 내용이 가장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주린이 분들 CFD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CFD란 사전적인 의미로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여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내가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는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만 취득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특정 주식에 대해서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CFD 거래를 통해 매수를 할 경우 해당 주식의 가격이 내가 5,000원에 매수를 하고 10,000원이 오게 되면은 그 5,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40% 증거금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CFD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40%는 넣어놔야 CFD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 40% 정도의 증거금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개인 투자자, 이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 투자자가 100만 달러의 CFD 거래를 하고 싶다 할 경우 40%의 증거금으로 40만 달러를 예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증거금은 40만 달러인데 거래는 100만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40만 달러를 매수했을 때에는 1% 수익이면은 4,000달러죠. 근데 만약 내가 CFD를 이용해서 100만 달러로 한다고 하면은 1%가 얼마가 되죠? 10,000달러가 되죠. 그래서 수익도 크지만 사실상 손실 시에는 그 손실 폭도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을 하기보다는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이 CFD, 즉 우리말로는 차익결제 거래라고 합니다. 왜 차익결제 거래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CFD가 촉발시킨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투자자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CFD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손실은 무한대로 커지고 있고, 고객이 차익 정산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손해는 어디가 떠안습니까? 증권사가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지금 굉장히 골아픈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CFD 같은 경우는 원래 수수료가 높고, 아까 전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금력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돈이 되는 거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비중을 늘리려고 계속해서 다투었었는데 현재로서는 정반대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FD, 아까 말씀드린 SG증권과는 어떤 연관이 있냐? 외국계의 증권사예요. 프랑스계 증권사인데 풀네임으로는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사입니다. 국가의 단일 주주기도 하고 1950년 근처 45년에 국유화가 된 증권사예요. 근데 이제 한국과 연관이 있는 점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인데, 이런 국내 증권사에서 CFD 거래를 하려면은 해외 증권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SG증권으로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CFD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신용잔고도 급증하고, 흔히 B2라고들 하잖아요. 이러한 신용매매가 급증하던 가운데 이런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증권사의 공여 한도가 바닥나기도 하고 증거금률을 상향한다고 하는 등 증권사도 굉장한 고민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CFD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국내 증시 신용매매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량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면서 증시가 상승 견인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속에서 신용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규모가 코스닥보다 5배가 넘게 커요. 근데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코스피의 신용융자를 따라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살펴보니까 실제 코스닥에서 증가된 이 거래 대금 중에서 절반, 대략 45%가 신용물량의 상황인 거다 보니까 현물이 아니라 신용물량,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공여한도도 공여한도고, 1차적으로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반대매매일 텐데, 반대매매에 대해서 보면은 3월 기준으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갑작스레 18.8%로 급증한 요인들 분명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도 야기가 되고 있어요. 별도 공지 시까지는 영업점 창구와 온라인 모든 매체에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증권사가 있기도 하고,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반대매매에 대해서 어떤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런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매매가 출회되면서 증시가 하락합니다. 결국 무더기,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헐값에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해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면서 당연히 투자 심리 역시 악화되겠죠.
그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당연히 증시가 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증거금률이나 신용에 대한 내용이 또 문제, 리스크가 생기면서 반대 매매가 또 출회되고, 그럼 또 증시가 빠지고, 이런 악순환 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 사실상 지금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내용일 거예요. 무더기 하한가를 간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 사실상 대부분 차트들이 저런 수순이에요. 상승분의 대부분을 지금 3연속, 4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승분을 대거 반납한 상황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서, 혹은 기업의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이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얼마까지 갔던 게 어디까지 빠졌네, 이런 종목도 있었네, 이런 심리를 가지고 매수하려는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때, 자, 지금 차트는 서울가스지만 삼천리라는 종목도 있는데 삼천리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이거를 자전거 관련 기업으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주식시장에 따로 상장이 돼 있고 지금 하한가를 맞은 삼천리는 가스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한다? 우리가 매수를 할 수는 있어도 매수에 관한 명확한 관점과 전략은 분명히 필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볼 때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에서 지금 굉장한 이슈에 올라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가담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소수계좌에 대해서 투자 주의 종목까지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리스크가 끝났다,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분명 섣부른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공포에 사야 돈을 번다 이런 말들도 있긴 한데 사실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널리고 널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무조건 나쁘다,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때 무언가가 보다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내 전략으로 내가 책임져서 매수를 누르는 거고 내 판단으로 내 전략대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책임이 다해야 하는 이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단순히 기사 몇 개든 뉴스 몇 개든 이런 이슈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자세히 다양한 내용을 판단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최근 이슈가 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